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범죄 사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미스터리 사건을 5년 넘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살인 사건을 소개하는데 왜 콘텐츠 이름이 미스터리 사건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UFO나 심령, 초능력자들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범죄 사건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미제 사건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금은 범위가 좀 넓어진 거죠. 이렇게 다양한 범죄 사건을 소개하게 됐어요. 그동안 가장 많이 알아본 사건은 살인이었습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범인을 잡은 사건들도 있고, 범인의 정체나 사건 정황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밝혀지는 이런 반전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고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이런 미해결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은 2007년까지 공소시효가 제기되고 25년이 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범인이 밝혀지면 바로 공권력이 발동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을 뿐이지 영구미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몇 달 있으면 방송 6주년이 돼요. 구독자 10만도 지금 많이 가까워졌는데 저는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분들이 기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기념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특별 방송 준비 중이고요.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은 방송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방송 초기 생각이 났어요.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서 오랜만에 오래된 미해결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준비하는 사건들 대부분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게 검색해보니까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일단 국내 사이트에서도 검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좀 호기심이 갔는데 1978년 11월이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스피드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4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해결되지 못했는데 사건 이름이 특이해요. 그래서 좀 눈에 띈 것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을 따서 버거 셰프 살인 사건으로 불리거든요. 왜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지, 어떤 사건이고 단서는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디애나주의 스피드웨이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 외곽에 이 버거 셰프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사를 길게 하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친절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었더래요. 장사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4명씩 3교대로 일을 했고요. 매니저는 장사를 마감하는 11시에 맞춰서 매출 정산하러 가게에 잠깐 들린다고 합니다. 1978년 11월 17일 마감 시간에 매니저가 가게로 들어왔죠. 그런데 평소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가게 문 열려 있고 불도 켜져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나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상해서 안을 둘러보다가 손님들이 계산한 돈을 보관하는 금전 출납기라고 하죠. 이게 열려 있는 걸 보게 됐어요. $580 정도 되는 그날 매출이 사라진 겁니다. 강도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직원들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이상해서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장엔 경찰과 가게 사장이 금방 도착했어요. 문제는 매니저가 이미 왔을 때 상황은 끝난 뒤라 사건 순간을 진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원들 신상 이야기 하는 게 전부였어요.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경찰이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겠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생각엔 직원들 어리다 보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럴 때 쓸 돈이 필요해서 훔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찰 생각이 무리 같지만 딱히 틀려 보이지도 않는 게 가게에는 외부인 침입이나 몸싸움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장이 깨끗했고 사라진 건 직원 4명과 그날 번 매출금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건은 단순 절도로 현장에서 마무리됐고 경찰은 돌아갑니다.
사건이 끝났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억울하지만 매장에 남은 매니저와 사장은 다음날 장사를 준비해야겠죠. 늦은 시간까지 청소와 장사 준비를 하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매니저는 돈을 훔쳐 도망간 직원들에게 화가 났어요. 평소 직원들과 사이 좋았거든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버는 어린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고요. 직원들도 고마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직원들 성격이나 행동 봤을 때 절대 가게에 손대거나 함부로 도망갈 애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동안 일하면서 훔칠 기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날 됐고요. 11월 18일 토요일 사건이 있긴 했지만 버거셰프는 평소처럼 다시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정상 영업이었고요. 아침 조 직원들도 다 출근했어요. 사장과 매니저 직원들은 어젯밤에 도망쳤다는 이 4명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무도 연락은 되지 않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가족들 입장은 조금 달랐거든요.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가게에 손을 댈 수는 있겠지만 가출까지 할 리는 없다면서 사건이 단순 절도와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거예요. 하지만 경찰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건 절도 사건이 확실하고 아이들은 돈이 다 떨어지면 금방 돌아올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대로 하루가 더 지나요.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버거셰프 살인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식당과 32km 정도 떨어진 시골 산속에서 여기입니다. 등산 중인 사람들이 타살로 분명해 보이는 4구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모두 버거셰프 유니폼을 입은 상태였고 신원 확인해보니 이틀 전에 사라진 이 버거셰프의 저녁조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인데요. 이름과 나이 알아보자면 왼쪽부터 20살 제인 프레딧, 17살 루스 쉘튼, 16살 다니엘 데이비드, 16살의 마크 플리문드예요. 다들 나이가 어리죠. 발견 당시 시신들의 상태는 첫 번째인 제인이 가슴에 자상 2개가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진 칼날이 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했어요. 두 번째인 루스와 세 번째 다니엘은 뒤통수에 총을 맞았고 네 번째인 마크는 쇠사슬 같은 둔기에 맞은 걸로 보였거든요. 머리와 온몸에 외상이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4사람이 한 번에 사라졌고 모두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스피드웨이는 난리가 나게 됐어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죠. 초기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경찰이 이 사건을 근거도 없이 절도라고 믿으면서 수사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이게 미해결로 남은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예요. 사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첫날 버거셰프 매장 안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긴 했습니다. 피해자 중 2명인 제인과 루스의 겉옷, 지갑이 매장 안에 반듯하게 놓여져 있었거든요. 사건 당시가 11월 중순이고 저녁 이후 시간인 걸 감안하면 밖에 나갈 때 좀 쌀쌀할 수 있어요. 겉옷을 입으려고 했을 텐데 이걸 두고 갔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 신분이 들어있는 지갑도 남겨뒀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경찰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건 다음날 오후에 제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흰색 승용차가 시내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버려진 것처럼 차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단순히 가게를 둘러보고 금전 출납기가 비어 있어서 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이제 시신이 발견됐으니 강도 납치에 이은 살인의 정황이 생긴 건데 특이한 건 피해자들 몸에 시계나 반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범인들은 금전을 목적으로만 사건을 저지른 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수상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수사가 없던 게 문제지만 더 심한 건 따로 있거든요. 시신이 발견됐고 상처를 보면 이건 살인이 분명해요. 범인들은 가게 안에 그럼 들어갔을 것이고요. 납치하면서 시신을 현장에 넷이나 유기했죠. 한 번에. 혼자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범인은 그럼 여러 명일 거예요. 2명 이상이겠죠. 그럼 현장에서도 움직임이 그만큼 많았을 텐데
분명 가게 안이나 시신을 유기한 현장에 머리카락, 지문, 발자국들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걸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장과 매니저가 다음날 가게를 다시 열었잖아요. 경찰이 청소할 수 있도록 허락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나마 현장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들이 다 사라졌어요. 시신이 발견되면서 여기도 수색을 해봤죠. 하지만 단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경찰이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그래도 우리가 현장 사진 남겼다 봐라 이러면서 이걸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그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경찰이 갖고 있다는 사건 당일의 현장 사진은요, 출동했던 경찰들의 기억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찍은 연출 사진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기억은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경찰이 진술보다 증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기도 한데 정작 그래야 될 자기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단서를 만들어내고 있던 거예요. 결국 경찰은 처음부터 우리가 모두 망쳤다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만 이미 범인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들은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초기 수사의 부실로 생긴 문제는 수사를 할수록 계속 드러납니다.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경찰이 참고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격자는 사건 당일인 1978년 11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반쯤 버거셰프 근처에서 2명의 남성이 타고 있던 차를 봤는데 둘 다 백인이었고 30대 정도로 보였다고 했거든요. 한 명은 코와 턱 전체에 수염이 났고 다른 한 사람은 머리가 단정했다는 진술로 몽타주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의 진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목격자 기억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진술이 버거셰프 사건의 유일한 단서라서 부정확한 몽타주에 경찰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타주가 공개됐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사건이 몇 주가 더 지나가죠. 사건 지역인 스피드웨이의 옆 동네에 그린우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술집에서 취객끼리 싸움이 나요. 그런데 이 취객 중 한 명이 자기가 버거셰프 사건의 범인이라면서 상대방을 겁주듯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옆에서 이걸 본 다른 손님이 버거셰프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술집 안에서 체포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몽타주의 이 수염난 남성과 좀 비슷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술에 취해서 한 헛소리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는데 통과해요.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집에 보내야 했고 며칠 뒤 목격자와 같이 부릅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본 사람이 맞는지 목격자에게 얼굴을 확인받아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5년간 기른 수염을 면도하고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는 사건 당일 봤다는 범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수상한 취객은 이대로 풀려났어요. 이 남자가 조사받은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이 뒤로 6년간 버거셰프 살인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나 단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아예 단서를 전혀 못 찾은 건 또 아니에요. 피해자를 공격할 때 쓴 걸로 보이는 부러진 칼과 총에 대한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 탄환이 몸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 탄환의 강선이라고 발사될 때 총구에 긁히면서 탄환이 나갑니다. 이걸 강선 자국이라고 해요. 총알의 지문 같은 거죠. 총마다 다 달라요. 이런 정보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뉴스나 신문으로만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은 경찰에게 단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경찰은 주변의 다른 도시들까지 포함해서 수사 범위를 넓혔고요. 6년 만인 1984년에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를 다시 찾아냅니다.
이름이 도널드 포레스터라고 해요. 성폭행으로 95년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었고요. 곧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 인디애나 주립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교도소가 강력 범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래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범죄자들 사이에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널드가 여기로 간다는 사실에 겁이 좀 났었겠죠. 갑자기 자기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자백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버거셰프 살인사건의 범인이래요, 자기가.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자 도널드는 버거셰프 사건이 일어나던 때에 스피드웨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약 판매와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꽤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제인 프레딧은 오빠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제임스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물 중독자라 스피드웨이에서 마약을 판매하던 도널드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건 당일 밤 도널드와 같이 약을 파는 사람 셋이 만나서 이 제임스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 여동생이 일하는 버거셰프를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제인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매장 뒷문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도널드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도널드는 제인을 납치해서 오빠와 돈 거래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직원인 마크가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마크를 폭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그래요. 도널드는 이때 마크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소리도 났으니 가게 안에 직원들도 다 들었겠죠. 도널드는 목격자를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가게 안에 직원 2명까지 납치해 차에 태웠고 32km가 떨어진 숲에 가서 총을 쏘고 제인을 공격한 겁니다. 이렇게 시신들은 모두 그 자리에 두고 도망친 뒤 도널드는 스피드웨이를 떠났다고 하는데, 현장과 진술이 대강 맞긴 해요. 하지만 범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의 자백을 무작정 다 믿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자니 제인의 몸 안에 손잡이가 부러진 칼날이 있거나 이겁니다. 389경 권총을 사용했다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도널드가 살던 예전 집 정화조에서 버거셰프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모델의 389경 권총 실탄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만 아는 정보와 일치하는 자백이 나온 거죠. 도널드를 범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은 자기들이 망친 사건인데 범인이 스스로 나타나서 자백을 해주니까 다행이기도 했겠죠. 이렇게 버거셰프 살인사건은 도널드의 범행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틀 만에 도널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사실 자기는 범인이 아닌데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면서 몰래 수사 자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이 자백하도록 수사 내용을 공개했는지, 범인에게 공개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기소할 수는 또 없거든요. 플리바겐도 있었으니 도널드가 인디애나 주립교도소로 옮겨지는 건 취소됐고요. 도널드의 자백이 사실인지를 좀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어요. 이렇게 사건이 오래되면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사건이 잊혀집니다. 그리고 도널드는 2006년에 55살이었거든요. 이때 암으로 죽어요. 1980년대엔 이 사건의 포상금이 25,000달러나 됐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는데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의심해 볼 수 있는 도널드가 사망하면서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은 사건 40주기였던 2018년에 피해자 4명의 이름표를 딴 나무를 심는 추모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사진입니다. 사건이 이 상태로 멈춰 있는데 43년 정도 됐죠. 버거셰프 매장에서 4명을 납치 살해한 범인들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범행 방식을 봐서는 이미 전과가 꽤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한데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높겠죠. 30대로 보였다는 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80살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살아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관련된 사건 하나 알아보자면은 1978년 7월에 버거 셰프 살인사건 4개월 전이에요. 같은 스피드웨이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줄리아 사이퍼스라는 65살의 여성이 자기 집 차고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요. 바로 2달 뒤인 9월에는 스피드웨이에서만 8건의 폭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경찰은 이 2번의 사건과 버거 셰프 살인 사건이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8번의 폭발 사건 범인을 잡기도 했어요. 브렛 킴버린이라는 사람인데 범행 동기가 줄리아 사이퍼스 살인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폭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범인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망한 줄리아가 미성년자인 자기 손녀와 부적절한 사이라고 의심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살해당했다는 거죠. 그러자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폭발물을 터뜨리면서 수사를 방해했었다는 거예요. 손녀 진술 들어보니까 대체로 맞고요. 할아버지가 되죠. 브렛 킴버린이 손녀를 성추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브렛과 줄리아도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과민 반응했던 겁니다. 이렇게 결국 줄리아 사이퍼스 살해 사건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인디애나주 스피드웨이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건이죠. 버거 셰프 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